당신만의 주치의가 되어드리는 일산체크 건강주치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영지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저와 함께 건강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의 한 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치과보존과에 근무하고 있는 송민주라고 합니다. 치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치과보존과는 이제 치아가 아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가 시려요, 이가 패였어요,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씹을 때 아파요 등등 굉장히 많은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치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40, 50대가 되면 면역력도 좀 약해지고 노화도 진행되면서 잇몸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또 본 것 같아요. 40, 50대가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고 조직 재생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잇몸이 좀 더 예민해지고 손상이 잘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잇몸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사실 치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질환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질환 유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벌써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중장년기 만성질 환자의 치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중장년기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치아 질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40, 50대를 저희가 중장년기라고 부르죠. 이 나이대가 되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고 치아도 마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연구치들은 한 10살 전후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걸 평생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아가 닳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치아와 치아가 닿는 면에서 마모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치경부, 이 부분에서 마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합력이나 반복적인 칫솔질, 그리고 이약물기, 이갈이 습관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마모가 생겼을 때 모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위를 통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시린 증상이 없더라도 마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신경이 노출되면 또 신경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듣다 보니까 씹는 경우에 아픈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중장년층에서 사실 많이 나타난 치아 질환 중에 하나가 크랙인 것 같아요. 치아에 금이 가는 거예요. 물론 씹어서 아픈 경우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꽉 잡아주지 못하니까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힘을 받아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 치아는 잇몸뼈와 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목 접질리는 것처럼 치아도 과도한 힘을 받거나 잘못 힘을 받으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도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과도한 교합력을 받으면서 평생 동안 이 저작 기능을 하는 게 치아거든요. 서서히 누적된 피로가 파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뼈는 금이 가면 다시 붙잖아요. 그죠. 치아는 한 번 금이 가면 붙지 않아요. 사실 한 번 금이 간 치아는 결국에는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크라운을 씌워주면 이 크랙이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씹어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중장년기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만성 질환의 종류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폐질환, 그리고 당뇨병, 갑상샘 항진증 등의 내분비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이 밖에 간질환이나 출혈성 질환 이런 것들도 만성 질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약물을 또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하다가 합병증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실제로는 어떤가요? 만성 질환자분들은 대부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치과 치료도 비침습적인 소식부터 수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 중에서 비침습적인 충치 치료 또는 크라운 치료, 이런 치료는 사실 만성 질환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습적인 수술, 예를 들어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같은 치료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가 날 수 있는 치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날 수 있는 치료요. 네. 그래서 먼저 출혈 경향이 있는 만성 질환은 주의가 필요해요. 간 질환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 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한 번 피가 나면 잘 안 멎어요. 네, 그래서 치과 수술이나 발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본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을 꼭 치과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치과에서도 추가적인 지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내과와 협의해서 약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숨이 차거나 발작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눕히지 않고 상체를 살짝 올린 자세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천식 환자는 반드시 흡입기를 지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부 진통제나 마취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나 경력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해 주시고 계신가요? 모든 치과 치료가 감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간단한 충치 치료,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발치나 잇몸 수술처럼 이제 피가 나는 시술,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자분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저희가 시술 시기를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신장 질환,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암 치료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죠. 제 주변에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 전후에 감염에 되게 취약하시고, 그리고 치료 후에도 상처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어요. 치과 치료 전에는 혈당 조절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고혈당 상태에서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사나 인슐린 조절이 용이한 아침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고 진료를 받으시면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아침 식사 후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꾸준히 또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 신장 질환자분들도 감염에 좀 취약하시잖아요.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이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혈관을 굵게 만드는 동정맥 문합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균열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감염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진행할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항생제 투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치료 날짜도 좀 조정을 하는데요. 투석 당일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 출혈이나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석 다음 날 치과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중장년기가 되면 치아에 마모가 일어나고 잇몸도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치아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치아가 삐뚤빼뚤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네, 나이가 들수록 앞니가 삐뚤삐뚤해지고 치아가 조금씩 밀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이게 치아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치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잇몸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에 염증이 생겨서 흡수가 되면 치아를 꽉 잡아주지 못해서 치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중장년층이라도 치아 교정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잇몸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 위치가 변하면서 교합이 틀어지게 되면 저작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소화 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서도 교정 치료는 필요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중장년층 환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교정 치료를 일단 하게 되면 구강 내에 장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이 어렵고 입안이 헐거나 잇몸이 붓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죠.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염증과 상처 회복에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하게 되면 잇몸 염증, 세조질환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뭔가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있자니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은 치아 교정을 하면 안 될 것만 같은데요? 네, 그렇진 않아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 속도를 좀 조절하거나 내과와 협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혈당 수치를 점검하고 치료 중에도 잇몸 염증 치료 그리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진행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물에 따라서 치아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 흡수를 억제시켜서 치아의 이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우울제나 진정제는 구강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교정 중에 우식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 전에는 이런 약물 복용 이력을 포함한 전신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장년기 만성질 환자의 주요 치아 질환과 치과 진료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치아 건강 자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 정도 해당되셨을까요? 저는 다행히 하나. 한 개. 네, 저는 가끔 사과 음식을 먹으면 이가 좀 시린 증상이 있어요. 자가 검진을 해봤을 때 이가 심하게 마모가 되거나 잇몸이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치약 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사실 요즘 기능성 치약이 많아요. 이런 치약을 한 2-3개월 정도 좀 꾸준히 사용하시면 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연령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만성질 환자분들은 조금 더 특히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중장년층이 되면 치아와 잇몸 조직도 노화가 진행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구강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최대한 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적인 소견은 없는데 씹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결국 치아 인대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리한 힘이 지속되면 결국 치아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발치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이약 무는 습관, 이거리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치아에 무리한 힘을 주기 때문에 이는 치아 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면서 일을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용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서 이갈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임플란트나 보철물이 있는 경우 특히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유력과 면역 반응이 낮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스케일링은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치료이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기 쉬운 중장년층이나 만성질환자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올바른 양치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칫솔질은 한 번을 하더라도 치아 하나하나를 닦아준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하나요? 네, 이게 횟수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칫솔질을 하고 나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구강 세척기, 워터픽 같은 것들로 이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치아와 치아가 닿는 부분은 양치질로 닦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구강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신기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입 안에서 분비되는 침도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아요. 침은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도 이러한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치유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침이 줄어들게 되면 충치나 잇몸병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거나 구강 보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당뇨병 환자, 항우울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구강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구강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민주 교수님 모시고 중장년기 만성 질환자의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40대에 접어들면 특히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시로 본인의 치아를 자가 진단하면서 치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만의 주치의가 되어드리는 일산체크 건강주치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